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놓쳤던 골든타임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LTV 50% 완화, 청년층 공공주택 공급 등의 안정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역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 닷새째입니다. 어제는 희생자 중 68명의 발인식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곳곳에서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10월 29일 이태원은 헬로윈을 즐기려는 13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배치된 경찰 인원은 137명, 이마저도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는데요. 최근 5년간 사례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배치된 인원이. 작년 헬로윈에 배치됐던 경찰은 85명, 올해는 137명으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동선이 구분되어 있고 자기 구역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통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적은 병력으로도 다수의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찰도 마찬가지로 병력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10만 명에 137명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용산경찰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상을 했었는데요.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경비 운영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골든타임을 첫 번째로 놓쳤던 겁니다. 경찰 인력 운용 계획을 보면 시내 집회와 시위에 기동대 인력을 집중 배치했을 뿐 이태원에는 기동대원이 없었습니다. 사고 전 많은 인파에도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경찰에서 공개했던 신고 내역을 보면 참사 4시간 전인 저녁 6시 34분이라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신고 후 압사당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신고들이 이어졌는데요. 4시간 동안 총 11번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근데 여기 뒤에 강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이미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 전 참사 현장과 같은 골목에 인파가 몰려들어 정체가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시민의 통제로 사고를 면했던 건데요. 한정된 장소에 보행자를 늘려간 실험, 압사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에서 500명까지는 별 무리 없이 사람들의 그 레인이 형성이 되다가 800명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끼리 마찰이나 충돌이 굉장히 심해져서 압력이 이제 기준 압력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시의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골목입니다. 현장은 아직까지 경찰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골목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철제로 된 가벽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이 가벽 내에 설치됐던 에어컨 실외기, 이 실외기의 열기와 소음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건물에 가벽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법 증축 탓에 5m였던 도로의 폭이 3.2m가 됐습니다. 최소 4m가 넘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있던 부분들은 3.2m 정도 부분이어서 상당히 좁아지는 효과들이 생기게 되고요. 구조물들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병목 구간을 만드는 현상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이 아무래도 사고에 영향을 조금은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을 때라도 통제가 있어야 했지만 현장 대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장 인근에 있는 CCTV인데요. 저기 설치 목적에 보시면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태원 일대의 인파와 또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폐쇄회로 TV. 하지만 이조차 확인하지 않아 당시 많은 인파와 사고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조차 놓친 건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나흘 만에야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다음 날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 배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 용산구청장은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반면 지난 2017년에 있었던 헬로윈에서는 폴리스 라인, 펜스 그리고 일방통행 등 경찰의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문제없이 행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에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도 경찰의 일방통행, 폴리스 라인 등의 통제가 있었는데요. 헬로윈과 대처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구에서 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축제잖아요. 헬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자, 용산구 주최였기 때문에 구청 직원 등이 1000여 명,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체가 있는 경우 매뉴얼이 있지만 헬로윈 같은 경우엔 주체가 없어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사고 당일 최초 신고는 10시 15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아 구조가 시작된 건 정작 11시경이었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보통 우리가 심정지 후 4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1분만 지나도 가능한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되지만 1분만 지나도 일단 전사소증에 의한 의식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 뒤에는 뇌손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손상 이후에는 1분에 10%씩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치료의 골든타임마저도 놓쳐버렸던 이번 참사. 전문가들은 매뉴얼의 재설계를 지적합니다. 매뉴얼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건 사실 저는 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뉴얼이 상세히 있지 않다. 중요한 건 차후에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고와는 달리 다량의 어떤 인원이 팀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해드리고 싶다.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반드시 동반돼서 이제 확정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이번 참사. 지켜주지 못한 이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1일 오후 6시 기준 사망자 156명과 15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빅데이터로 압사 참사를 검색하자 공연장, 헬로윈, 관중 등의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야외 마스크 해제 후 3년 만에 맞이하는 헬로윈데이. 오후 6시가 넘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쏠렸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골목. 참사 당시 40m 길이의 골목에 쏠린 인파는 무려 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폭은 3.2m 정도로 좁고 약 6도 정도 기울기로 추정되는 가파른 길이었죠. 전문가는 경사지구 내리막이었던 이 지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사고가 나타난 해당 골목이 경사가 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일반 평지보다 위쪽에서 누르는 하중이 약 2배 정도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05년 10월 경상북도 상주시 운동장에서 열렸던 콘서트. 한쪽 시민운동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쪽 확 몰려버렸었고요. 운동장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경사가 있었고요. 당시 11명이 사망했고 140여 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 운동장의 출입문이 열리면서 5,00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쏠린 거죠.
각종의 문을 넘겨고 막 뒤에서는 그만 막 밀어제키는 거래요. 사람이 그 막 수천 명이 되는데요. 밀어제키지 앞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또 밀지요. 이렇게. 전문가는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와의 유사점을 지적합니다.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밑에 있는 그 약간 경사진 곳에 수톤의 그런 압력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해져서 발생한 사고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압사 참사, 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공연장과 경기장에서 발생했는데요. 해외 압사를 검색하자 밀집성, 경기장, 출입구 등의 연관 검색어가 등장하죠. 지난 10월 1일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도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25명. 홈팀의 경기가 패하자 격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한 건데요.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자 이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 수천 명의 관중이 출구로 달려나가면서 참사가 발생한 거죠. Yang meninggal di stadion ada 34, kemudian yang lain meninggal di rumah sakit pada saat upaya proses penolongan. 전문가는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생기는 압사 현상을 지적합니다.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 분집 세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하게 모여있던 인원들이 동시에 한 곳을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죠. 어떤 그 위기 상황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 반응을 해서 그 군중들이 쇄도하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압사 사고고요. 2021년 4월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 폭 6m의 좁은 언덕길로 수만 명이 동시에 내려오면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행사장의 수용 인원은 10,000명 정도. 하지만 코로나19 봉쇄 해제로 몰린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했는데요. 45명이 숨지고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 일본 효고현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보행교에 무려 20만 명이 쏠렸는데요. 11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부상을 당했죠. 다리를 빠져나오던 중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압사 참사가 발생한 건데요. 이태원 참사처럼 사람들이 몰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참사 이후 일본은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곳에 압사를 대비한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사고 대책을 검색하자 DJ 폴리스, 재난안전법 등의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이번 헬로윈데이, 일본 도쿄의 시부야 거리입니다. 교통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혼잡 경비법을 만들어서 350여 명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이 한 5m 간격으로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부야 구에서도 보안요원식으로 또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시민들이 차도로 밀려나오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죠. 그리고 이른바 DJ 폴리스도 거리에 나섰는데요. 임시로 높은 차 위에 올라가서 DJ 폴리스라고 마이크로 계속 멈추지 말고 진행하세요. 멈추지 말고 진행하세요라는 그런 걸로 계속 안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좀 정렬하는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는 일단 있었고, 차량이나 높은 난관에 올라가는 DJ 폴리스. 행사가 열릴 때마다 대규모 인파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금지했는데요. 홍콩도 23년 전에 21명이 숨진 압사 참사 이후에 대책이 마련됐죠. 이번 헬로윈 때도 홍콩 랑카이퐁 거리에 모인 사람들. 이태원처럼 경사진 골목이 많은 곳인데요. 올해도 역시 경찰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방 통행로를 만들어서 보행 방향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 거죠. 연례 행사처럼 헬로윈을 즐기는 미국 역시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인파가 쏠리는 곳은 최소 0.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면서 인원을 통제한 겁니다. 반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사고 예방책이 없었던 거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 전문가는 사전 안전 예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든지 아니면 주최 측을 통해서 인원의 흐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몰리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내리막길에다가 좁은 공간 이런 곳이라면 들어가지 않게 아예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안전 매뉴얼 부재가 불러온 압사 참사.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김치영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위해 LTV 50%로 완화, 10억 초과 주담대 허용 등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됩니다. 과연 부동산 거래 절벽 해소될까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들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에선 계약금 5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며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를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완화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은 20에서 5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규제 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 내 LTV가 완화돼도 대출 한도를 높이는 효과는 고액 연봉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SR 40% 규제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의 무주택자가 14억 원 아파트를 살 때 현재 주담대를 최대 2억 9,4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LTV가 50%로 적용돼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연봉 1억 원인 경우 주담대 한도는 4억 6천억 원에서 5억 8,8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하다. 그럼 솔직히 별 효과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좀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대출, 고금리 대출이 굉장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아마 이 절벽, 거래 절벽은 특히 이제 미분양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던 안심 전환 대출 역시 자격 요건이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절반 이상인 34만 가구가 공급되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도 신설된다는데요. 만 19세부터 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청약제도도 개편됐는데요. 신설된 나눔형 선택형에서는 미혼 청년에게 배정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특별 모기지 상품도 도입합니다. 최대 40년 만기로 분양가의 80%를 낮은 고정금리로 빌려줘 주택 구매 초기 자금을 낮췄다고요. 청년층의 기회가 확대된 반면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세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재원을 투입한 만큼 공공주택이 더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주기별로 청년은 어떻고 신혼부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정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주택가격 하락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사들과 그와 관련된 자재업체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규제 완화나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 개장한 레고랜드, 세계 유명 테마파크가 처음 국내 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레고랜드가 이번 달 중순부터 부분 휴장하고 내년 1월부터 3달간 전면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당일에만 만여 명이 몰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개장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주말 레고랜드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랜드 생긴다고 해서 연간회원권 끊어가지고 30만 원 넘죠. 48만 원인가? 14만 9천 원에 샀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공지가 있었으면은 티켓을 살 때 고려를 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이 팔기에 급급했다라는 그런 느낌? 연간 회원권을 미리 구매했던 이용객들, 예고 없던 휴장 소식에 당황스러워했는데요. 레고랜드 측은 동절기 놀이기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최근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누렸던 인근 상인들은 휴장 기간을 우려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에요.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큰 문제일 줄은 몰랐죠. 지금보다는 한 20-30% 떨어지지 않을까. 개장한 지 5달 만에 개발사가 부도가 나고 강원도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 경제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여파는 만만치 않은데요. 2011년부터 레고랜드 건설을 계약했던 강원도. 하지만 공사 진행 중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며 공사가 중단됐고 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5년 만에야 사업을 재개한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시작을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ABCP 자동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한 것인데요. 강원도는 이 어음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이 채권을 믿고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만기일 하루 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죠.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은 사실상 강원도의 강원 중도개발공사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 거절과 같기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용도 A등급이었던 이 채권은 며칠 뒤 C등급, 일주일 뒤에는 디폴트로 방등되고 결국 10월 5일 최종 부도 처리된 것입니다.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채권에 투자하려던 자금들은 순간 사라진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존 시장 안전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형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불안하게 됐고요. 2,050억 원을 막기 위해 50조 원도 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불안감이 엄습한 채권 시장엔 여전히 돈이 잘 돌지 않는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도가 가장 높은 공사채마저 잘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전에서 제일 좋은 등급의 채권들이 이후에 근사한 그런 금리를 줘야 되니까 그보다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건설사들은 연쇄부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며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자체도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 아파트에도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시장에 손을 벌렸지만 자금 조달을 못했습니다. 결국 대주주인 모회사에 일단 자금을 대여받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흔히 말하는 신용 보증 그리고 단기 자금 조달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이번 레고랜드발 사태를 통해서 좀 무너진 것이 아니냐. 결국은 건설사가 돈낼 경우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레고랜드 사태가 먼 얘기로만 느껴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점차 피해가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형 부동산 개발에 돈을 대고 투자하는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제2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새 저축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결국 이런 자금 경색이 심해질 경우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조달 비용을 높이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권을 벗어난 불법 사금융으로 이들을 내모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자체가 불황으로 보다 깊게 빠져들어갈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업은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등장한 뱅보드 차트입니다. 가수들의 노래엔 빌보드 차트가 있다면 금융권에는 최근 예적금 금리의 순위를 매기는 뱅보드 차트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를
그때그때 반영한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자가 되려면 뱅보드 차트를 챙겨라 라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관세 인하에 따른 가스요금 인하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는 제도인데요.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구당 올 겨울 월 1,400원 정도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업앤다운은 금리 상승기 관심 가는 뱅보드 차트, 그리고 할당 관세 인하에 따른 가스 요금 인하 기대감 살폈습니다. 네, 바로 어제 5대 금융지주는 정부의 50조 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자 올해 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등 일반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취약계층들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하다가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방부터 신발, 향수 이런 고가의 제품은 단돈 몇천 원이고요. 수백만 원의 고가품 시계는 10만 원 내로 구매 가능하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갑 200만 원짜리 그 태그 그걸 사고 싶었던 거죠. 그걸. 오늘의 쩐 플러스 확률형 뽑기 랜덤 박스입니다. 랜덤 박스를 실제로 구매해봤다는 이분, 구매 이유가 뭘까요? 조금 혹한 부분도 있었고 저렴한 금액에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그런 뭐 명품이나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지갑. 해당 랜덤 박스 업체 사이트 보기만 해도 갖고 싶은 제품들이 단돈 몇천 원. 그런데 배송된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요. 실제로 받은 물건 과연 뭘까요? 향수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에서 나온 탈모 예방 샴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톤업 크림이에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소비, 결국 화가 났다고요. 너무 황당했죠. 명품은 아니더라도 근접한 뭐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고가품은커녕 생소한 브랜드의 제품들, 자 검색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등록은 돼 있더라고요. 등록은 돼 있는데 구매한 사람들도 되게 적고 그런 리뷰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돈을 버렸구나. 해당 랜덤박스 업체에 게시된 제품 가격들, 실제로는 몇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 그런데 샴푸의 경우 제품 제조사와 랜덤박스 업체의 주소가 동일했습니다. 재고 처리를 해서 그냥 뭔가 떠넘긴 것 같은? 그래서 약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당첨의 꿈을 안고 제작진도 해당 업체에서 직접 랜덤박스를 구매해봤는데요. 과연 몇천 원으로 명품 받기 성공했을까요? 제작진이 원했던 건 고가의 가방. 자, 과연 상자 안에 든 물건은? 실제로 배송받은 물건. 대체 이게 뭘까요? 헤어 매직 볼륨 브러쉬. 무려 45,000원 상당의 헤어 관리 제품. 그런데 콘센트도 없고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전기 사용이 가능한 헤어 관리 제품의 경우 보통 3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데 여러분은 어떤 걸 구매하시겠습니까? 해당 랜덤박스 업체에서 시계를 구입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웹서핑을 하다가 그러니까 랜덤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뭐 명품을 살 수 있다라고 태그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고가의 명품 시계인데 운이 좋으면은 적은 돈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꿈꾸던 고가의 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열린 지갑. 그런데 마주한 건 생소한 브랜드의 시계였습니다. 랜덤이니까 뭐 100%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이것도 보니까 뭐 한 2-3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랜덤으로 낸 가격보다 그래도 더 좋은 거네 라는 생각이 그냥 손해는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는 약 20-30만 원대에 판매된다는 시계. 정말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지
명품 시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명인에게 직접 검증을 요청해봤습니다. 과연 이 시계 전문가의 눈에는 어떨까요? 이걸 보통 이런 선생님 같은 건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 이거 얼마에 사시나요? 안 사죠. 아니, 안 산다뇨? 사진 않고요. 이 무브먼트가 이제 범용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무브먼트거든요. 그냥 제가 10,000원에는 사도 아주 절실할 때나 사지 그냥 평상시에는 안 사죠. 그냥 버리라 그래요.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감정을 요청해봤습니다. 일회용 시계예요. 장난감 쉽게 말하면 그냥 패션 시계. 내가 시계 팔죠. 5,000원, 10,000원이거든요. 그런 시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랜덤박스. 그런데도 구매한 진짜 이유는? 사이트를 보니까 리뷰 같은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당첨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 댓글을 봤더니 갖고 싶었던 시계들을 전부 다 인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네? 운 좋으면 되네?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죠. 해당 랜덤박스 업체 사이트 속에 존재하는 진짜 고가품 당첨 리뷰들 보고 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후기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에 조금이라도 달리게 되면 그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소수이더라도 일어나긴 일어났단 말이에요. 랜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은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정적으로 준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랜덤일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것을 기다리게 되고 일종의 대박 또는 한탕주의 심리가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랜덤박스 업체 외 사이트에서는 해당 랜덤박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인 상황. 일부 업체들이 있지도 않은 상품을 보내줄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를 포함한 랜덤박스 업체들, 과거 위법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요. 제재가 끝난 지금 계속 영업 중인 해당 랜덤박스 업체와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랜덤 형식으로 소비자분들께 진짜 상품 증정하시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증명해보고 싶어가지고. 서면 문의를 요청한 해당 업체에 찾아가 질문 내용을 직접 전달했는데요.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입장 이렇습니다. 우선 명품을 받을 수 있는 확률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는데요. 확인해보니 랜덤박스 판매 금액의 3%인 적립금이 해당 상품 금액에 도달할 때 발송된다는 설명. 이거 애매모호한 표현들이죠? 해당 업체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판매 금액의 3%를 적립금 형식으로 쌓아두고 임의로 정한 금액을 달성할 때마다 진짜 고가품이 발송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라고 명시된 적립금의 액수, 기준이 있는지 물었으나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 또 발송의 경우 자체 개발한 룰렛 시스템을 통해 추첨한다는데요. 실제 고가품을 받는 고객, 판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0명 내외라는데 어떤 것도 구체적 통계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 그 물건이 몇 %의 비율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좋은 물건을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에 대해서 솔직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 모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랜덤박스 업체들은 마치 이 랜덤박스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횡재를 할 수 있는 것 마냥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현혹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과장 광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업체들이 어떠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확률에 기대 대박을 꿈꾸게 하는 랜덤박스. 주의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득도 그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확률이 낮을 건지 정말 있겠죠. 한두 명은. 그 한두 명이 내가 될 수 있는 그 확률은 굉장히 없다라는 거를 늘 자각하는 거,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서 현혹되지 않는 스스로의 정신력, 이러한 것들을 키워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시죠.
충청남도 태안군의 하감포구. 포구 옆에 해수욕장이 바로 붙어 있는데요. 주변 해변을 따라서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죠. 바다에 오면 신선한 해산물이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뭐죠? 상어가 다 있다고요? 야, 이 광어는 진짜 큽니다. 힘도 엄청 센데요. 자연산 대광어를 바로 이분이 직접 잡은 거라고요. 요즘은 어떤 회가 제일 맛있나요? 제철 요즘 물이 차가워지면은 다 맛있어요. 아, 회가 맛을 더한다는 계절입니다. 요즘 한창 물이 오른 횟감을 알려주신다고요. 보여줘요? 네, 도톰하면서도 단단한 살이 일품이라는 이것. 보세요, 붉은 빛깔이 참 매력적이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바다의 여왕으로 불리는 도미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철일 때가 하는 게 지금은 도마고 농어지. 이 자연산 농어도 지금 꼭 먹어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연산 가을회를 느껴볼까요? 살의 탄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도미회. 이야, 탱탱한 식감이 한눈에도 느껴지죠? 이 도미에는요, 씹을수록 감칠맛과 단맛이 나서 맛있습니다. 다음은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농어회. 와, 요놈 이거 살이 제대로 올랐죠? 소리부터가 살이 탄탄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데요. 정말 군침 돕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를 보면서 제철회의 맛을 즐기는 분들, 맛이 어때요? 좀 알려주세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아삭한 상추쌈으로 마늘, 쌈장과 함께 먹어도 최고죠. 싱싱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철 별미를 찾아 나서보죠. 새벽 3시 다시 찾은 하감포구. 어업 경력 30년 차의 구윤회 선장을 만났습니다.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 바다는 나가봐야 알아요. 항상 우리가 용왕님이 해주는 대로 잡는 거지 내 마음대로는 못해요. 오늘 용왕님은 얼마나 고기를 내어주실까요? 기대감을 잔뜩 안고 바다로 나가보죠. 어창에서 뭔가를 꺼내네요. 이게 도미 잡는 입갑이에요, 입갑. 가을 새우가 맛있다는 건 물고기들도 다 알죠? 이게요, 한 줄에 바늘이 90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제 미끼로 사용할 흰다리 새우를 달아주는데요. 고기랑 고기는 물속에 있는 건 다 잡혀. 이렇게 준하게 추와 부표를 붙여놓으면 물의 깊이마다 서식하는 위치가 각기 다른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이야, 이거 꿀팁인데요. 정말 신기하죠? 이런 방법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준학 설치 끝!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지금 뿌려놨다가 이따가 한 4시간에 5시간 있다가 뽑아요. 4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준학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볼까요? 뭐 하나 올라온다? 뭐가 잡혔을까요? 이건 뭐죠? 오늘의 첫 수확인데요. 놀래미. 잡어예요, 잡어. 예? 안재미. 도미와 농어 외 모두 잡어라는 선장입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는 도미와 농어가 올라올까요? 기대하는 순간 뭔가 거대한 게 올라오는데요. 이게 뭐죠? 상어인가? 힘이 엄청나요. 아, 이게 바로 까치상어라고요. 큰 거 한 마리당 10,000원 정도 나갑니다. 안 반가워. 안 반가워요. 기다리는 도미와 농어가 없잖아요. 계속 다른 것만 올라와요. 계산해서 지진 났는데 고기가 잘 안 물어요. 미끼로 주었던 새우는 먹지도 않아서 그대로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그때 뭔가요? 도미와 농어가 잡힌 걸까요? 농어! 우와! 엄청 커. 커다란 농어가 잡혔습니다. 힘이 워낙 세서 잘못하면 바늘이 빠져나가 도망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올리는 건 30년 경력에서 나온 노하우. 드디어 오늘의 첫 농어가 잡혔네요. 보니까 크기도 꽤 큰데요. 이 정도면 월척이죠? 드디어 선장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무게 2kg 이상의 큰 농어인데요. 자신감이 붙은 선장님. 아니 어떻게 얼굴 봤으니까 시작해봐야죠. 그렇죠. 농어. 연달아 농어가 또 올라옵니다. 이야, 이것도 크기가 꽤 큰데요. 이제부터 줄줄인가요? 덩달아 흥도 오르고요. 아니 이제 안 나오다가 나오면 기분은 좋지. 아 근데 우럭이다! 연달아 잡히는 하간포구의 제철 생선들. 우럭도 크기가 굉장히 크죠. 가을은 물고기도 살찌운답니다. 아, 기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자연산 대물 우럭이 나왔는데요. 와,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저렇게 알아요? 기다리던 참돔은 올라올까요? 야야야야, 이거 크기까지 만족스러운 참돔이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여왕이잖아요. 이게 바다의 여왕 도미입니다, 도미. 와, 정말 비단 같네요. 30년 전 바다가 그냥 좋아서 귀화를 결정한 선장님. 이렇게 아름다운 고기를 잡으면 세상 부럽지 않다고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희열이 있어요, 희열. 돈보다 일단 고기 어창에 들어있는 고기를 보면 그 희열이 굉장히 컸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조업 종료. 갑작스러운 귀화 결정에 함께한 아내. 매일 이렇게 남편을 기다린다고요. 찬송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 얼떨결에 내려왔지. 얼떨결에 내려왔지만 남편과 함께 바다 생활을 한 지 벌써 30년입니다. 아내도 이제는 바다 전문가가 됐는데요. 와, 맛있겠다. 가을 별미로 맛있는 회 한 상이 차려졌네요. 오늘 잡은 참돔과 농어회로 하간포구의 제철 별미를 느껴보는데요. 요 농어는 좀 단맛이 나고 요건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고마운 아내에게도 쌈 한 입. 내가 안 따라 올라다가 여기 시골 내려와서 참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고맙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하간포구에서의 먹자포구였습니다. 와, 30년이요? 저렇게나 오랜 세월 동안 바다와 함께 동고동락한 선장님의 삶이 참 인상적인데요. 아까 그 준합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긴 경력만큼이나 참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노하우 많이 방출됐습니다. 네. 네. 자, 가을이 지나기 전에요. 맛과 영양이 무르익어가는 가을회 맛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충청북도 제천. 이맘때 한창 바쁘다는 이곳은 다육식물 농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다육식물만 무려 4만여 개.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떡잎 따기입니다. 마른 떡잎을 떼어줘야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 저희가 겨울 준비를 위해서 특별한 분들이 4분이 더 오셔가지고 네.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이요? 이곳 제천 농장의 다육식물 지킴이들. 어벤져스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농업 인턴십 학생들이라는데요. 지난달부터 한 달간 농업과 복지를 결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일들을 수행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농장에 반가운 분들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떡잎 따기를 한다고요. 아이고 이쁜 자키들이 많고. 안녕, 반갑습니다. 할머니 거. 벌써 일 시키 먹으려고 찢어주네. 할머니한테 배우려고 그러죠.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하니 흥이 절로 나는데요. 학생들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바로 어르신들과 같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인네들 젊은 사람은 노는 사람이 없잖아. 노인복지 사업을 배우기 위해 이번 사회적 농업 인턴십에 참여했다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그쵸. 생각 많이 나죠.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보고 싶죠. 안 돼. 유독 꽃을 좋아하셨다는 할아버지. 농사를 하는 조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식물로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 농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가서 최종 확인해봐야지. 트렁크. 어르신들과 일을 마치고 분주해진 학생들. 다육식물을 차에 싣는데요. 어디 가세요? 저희가 출강도 가고 있어서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잠시 후 어벤져스가 도착한 곳.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다육식물 심기를 준비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다육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여기가 가치 있느냐 없느냐, 내 젊음을 바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사회적 농업을 응원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부 구단 스리 씨를 만났는데요. 최근 고민이 생겼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이현아, 우리 물 마시러 갈까? 물 마시러 가보자. 그 고민은 바로 다름 아닌 아이가 마시는 물. 아니, 물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수도관이 좀 오래돼서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좀 수질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주부라면 누구나 신경 쓰는 우리 집 수돗물. 노후 아파트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스리 씨가 사는 아파트도 완공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식재료를 씻을 때나 음식을 만들 때도 수돗물을 사용하니 더 걱정된다고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편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누나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위생을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손 씻기. 과연 우리 집 수돗물 안전할까요? 늘 찜찜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요. 우리 집 수돗물을 걱정을 해결해 줄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 수상한 박스는 뭘까요?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바로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요. 이거는 이제 5가지 기본 항목을 즉석에서 검사하는 이동 검사 장비고요.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랍니다. 신청만 하면 이렇게 검사가 가능한데요. 먼저 수돗물을 채취합니다. 염소 검사 들어갑니다. 수돗물을 넣어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의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채수를 하고 검사하는 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데요. 결과가 걱정되는데 과연 어떤가요? 물의 말법 합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고요. 0.13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맑고 깨끗하게 나왔고요. 1차 검사 후 부적격 시 2차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다행히도 안심해도 된다네요.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믿음직스러웠고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 지난 겨울 계량기 동파로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아직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동파 신고가 많았던 지난해 파주에서만 188건이 접수됐다고요. 계량기 함 내부를 에어캡과 스티로폼으로 보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요. 계량기가 이제 한파 대비해서 혹시 얼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 정상 작동 상태라든지 매설 여건이라든지 보온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 미리 점검하며 동파를 대비했으니 올겨울 문제 없겠죠? 또 집에 들어와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만 주어도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제 물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은 보일러도 손상될 수도 있고 동결 동파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전원을 끄시기보다는 난방을 상시 난방으로 하시면서 이제 외출을 하시는 게 동결 동파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동파 알림, 옥내 누수, 물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의 동파 위험과 물 사용량을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수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심제를 통해 안심하고 드십시오. 수돗물 안심 확인제로 우리 집 수돗물 안심하세요. 네,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